노무현 시대 시작합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우리 이송평 박사님, 네. 대구 지역의 지식인이자 노무현 1호 박사 모시고 노무현 학 강의를 한 시간 동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치열하게 얘기를 들었죠. 나눴다기보다 중간에 졸 뻔했잖아 사실. 근데 저는 뭐 졸립거나 하진 않았었고 제가 뭐 굉장히 공명을 일으키는 네.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송평 박사님하고 저희는 좀 인연이 있어서 방송도 뭐 몇 번 같이 했었고 그래서 그래요? 사석에서도 네. 제가 자주 이렇게 뭐 뵀는데 방송이나 네. 사석이나 똑같으세요. 말이 많다. 막지를 못해 끊기질 않아. 저는 마이크 체질이신 줄 알았는데 네. 사석하고 사석에서도 한결같이 똑같으십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만 나오면 저렇게 그냥 랩을 하듯이 속사포 랩을 하듯이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송평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보는 노무현의 굉장히 다양한 상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만은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노무현에 몰입한다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일 수 있어요. 예,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광은희 교육감 얘기하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TK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왕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해서 그때를 한번 돌아보는 예, 추억팔이의 시간을 보통 추억팔이가 최근에 90년대까지 왔는데 2000년대로 초반으로 예, 2019년이에요. 그러게. 2019년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별 느낌이 안 나. 아홉수가 옛날에 1999년 하면 완전 세기말 예, 그래가지고 막 온갖 군데서 세기말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김수희 이제 나이가 든 거지. 네. 그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했을 당시도 야 2010년대가 다가오는데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19년 뭐별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크래쉬의 2019 AD라는 곡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2019년이 왔어. 앨범인가 그랬습니다. 예? 그 케오스 저 두 번째 앨범인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내가 이겼다. 네 번째 음반인가? 근데 그 음반이 2000년인가 1999년에 나왔거든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2019라는 해가 올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2020 원더키디가 내년이에요. 그렇죠. 이야. 네. 하늘을 붕붕 날고 있어야 되는데 원더키디가 지금쯤이면. 내년이야. 네,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나지 않거든. 그렇지. 세대 차이가 천용길 본인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뭐 80년대 네. 태생들이죠. 천용길 뭐 제가 나이를 까지는 않겠습니다. 저보다 몇 살 어립니까? 3살 어리죠. 별 차이도 그래요? 안 나네. 아하. 3살밖에 차이 안 나는구나. 차이 안 나는구나. 네, 저하고 이창원 대표님이 2살 차이죠. 근데 거기서 거기 맥시멈 5살이잖아. 네. 그런데 이게 노무현 네.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네. 세대 차이가 확 나죠. 그렇죠. 왜 나죠? 노무현 대통령이 네. 대통령을 했던 기간이 제가 대학 생활을 온전히 보냈던 기간이거든요. 확 겹쳐요? 네, 확 겹칩니다. 네. 그런데 이창원 대표는 이미 대학을 마치고 헤드뱅잉을 하시고 락커로서 한참 하고 있을 때였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에 대학생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노무현 차이죠. 대통령이 취임했고 네. 그다음에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졸업하기 전이구나. 그때 다시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가 됐고 제가 백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3개월 만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어요. 네, 그러니까 묘하게 인생이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3명 얘기하고 뭘 저라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보자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2001년에 군대를 갔었는데 2002년 선거를 군대에서 부재자 투표.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군대에서 투표를 했었을 때 네. 그때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2002년에 군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에 그 광장의 상황들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이나믹한 시대였잖아요. 그걸 제가 우리 당직 사관 어깨를 주무르면서 그 이탈리아전 16강전을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네. 월드컵 볼 때는 당직 사관 딴 데서 봐야지. 그러면서 뭐 어디서 그때 뭐 제가 이제 뽀구리를 먹든지 저 혼자. 상병 초봉 때였는데 네. 그래도 좀 상병 때였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상황 근무를 뭐 이렇게 하여튼 다들 고참들이 안 보고 병장 상병이 봤는데 제가 네. 제일 안 되니까 네. 제가 근무를 항상 서면서 16강, 8강, 4강까지도 제가 근무 서면서 봤던. 근무섬에서 그래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 이제 보이잖아. 그 행정 반 네. 근무를 제가 썼었기 때문에 행정 반 그래서 근무를. TV를 이렇게 어깨 주무르면서 어깨 봤던. 주무르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봤던. 나 또 내무반에서 주물렀다고. 그건 아니고. 기억이 나고요. 2002년 그래서 저는 바깥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겨레 21을 구독을 했었어요.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능한가? 가능했어요. 저희가 뭔지를 몰랐어요. 매주 우편물이 오는데 그냥 뭔 줄 알고 그냥 보내줬어. 그래서 그걸 이제 구독을 하면서 그때 거의 매주 표지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근데 제가 상황을 잘 모르잖아. 이게 그냥 TV 뉴스도 그냥 가끔씩 보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국방일보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바깥에서 확 느꼈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노무현 하면 저의 어떤 광장의 전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좀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다가왔을 때 언제였냐면 추도식을 하고 노제를 할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노제에서의 저는 그 TV에서 물론 봤었습니다만 서울 광장을 채운 저는 군중들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게 가능했구나. 그게 근데 이미 뭐 이제 월드컵 문화 이후에 광장 문화가 확 드러났었잖아요. 네. 87년도 이한열 열사 그 노제 그런 흑백 같은 그런 사진만 보다가 생생한 생중계를 보면서 물론 이게 제 어떤 직업적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때 어떤 광장의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노무현 하면 좀 광장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그때 한겨레 21 사진으로 봤던 광장과 노무현 시대를 거쳤던 광장 그리고 어떤 그 죽음에서까지 어떤 그 광장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크게 났고 노무현 대통령 하면 저는 또 이제 군대가 생각이 나는 게 김수민 씨는 군대 갔을 때 얼마나 복무를 하셨어요? 제가 노무현 정부 공약이었던 그렇죠. 그 군복무 단축.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는 과정이었고 이게 점차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저 입대할 때 제가 언제 제대할지 모르는. 왜냐하면 날짜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군대 입대하고 한 7개월쯤 지나서 알았어요. 언제 내가 제대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2년 16일. 2년 16일이야.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 한 사실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노무현 정책을 처음 만났던 게 군대에서의 정책이니까 그때 저는 이제 26개월을 만기로 했던 마지막 군번입니다. 제가 제 다음 군번들부터 다음 온 친구들부터 하루 이틀 3일씩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렇죠. 줄어드는데 거기는 26개월. 그래서 저는 26개월 저는 만기를 했었고 그게 줄어드는 다 만기지 그럼. 26개월 만기 자체가 변화가 있는 거죠. 입고 왔는데 제 다음 쫄병들부터는 이게 후임들부터는 하루 이틀이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이 입대 일조에 따라서 제대 일자가 비슷해져 버리는 케이스도 실제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엄청 사실 하루가 얼마나 큽니까 군대에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정말 정권의 지지율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야, 근데 여기서 세대 차이가 좀 나네요. 이 이창원 대표와 김수민 평론가는 뭐 얼마나 나나 보자. 군대가 24개월이냐, 24개월 며칠이냐. 근데 저는 21개월 했습니다. 뭐 이렇게 차이가 나지? 5개월이야. 군대 늦게 갔죠. 네, 저는 몇 살 때 갔어요? 26세 갔습니다. 이거 뭐 노무현 얘기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군대 얘기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저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결정적 차이가 있네요. 이창원 대표와 그 김수민 평론가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투표권이 없었지만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행복 돼지 저금통 노사모에서 만들었던 이 저금통을 대구 동성로에서 노사모 회원들이 나눠주고 있는 걸 한 박스를 담아와서 학교에 이걸 돌렸어요. 학교에 친구들한테 돌려서 우리도 돈을 모으자. 삥 뜯으려고 한 거 아니야? 야 여기 다 담아와라 이런 거지. 돈을 모아서 이걸 제가 가방에 다 담아서 다시 갖다 줬어요. 어디에다가?
이 노사모에. 네. 이송평 씨가 접수한 거 아니야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당시 여자친구랑 같이 우리가 뜻깊은 데이트를 하자 이걸 갖다 주는 한 20개 정도의 저금통을 모아서 뭔가 재수 없는데 이중으로 재수했어. 갖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투표는 할 수 없었다. 저는 첫 투표였어요. 생애. 아까 전에 이창원 씨는 2002년 지방선거 투표하셨다고 그랬죠. 지방선거 투표하고 그 전에도 한번 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일부에서도 선거법 얘기를 했지만 제가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민주노동당 이문옥 전 감사관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조금. 그리고 칼럼을 써가지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김민석 민주당 후보를 맹비난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를 당합니다.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난 투표권이 없어. 투표권이 없습니다. 나는. 투표권도 없는 놈이 정치적으로 의사표현을 했다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가지고 뭐 결과는 그 검찰 측이 저를 굉장히 오해했어요. 딱 보니까 이거는 어느 라인에서 시킨 일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성향 파악도 안 돼 있어. 갔더니 사실 저는 그때 노무현 지지자인데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노혜경 시인이라고 부산에서 활동한 노혜경 시인도 노무현은 대통령 지지하는데 서울시장은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 외에도. 그래가지고 그런 포지션에서 활동하는 건데 그쪽에서는 나를 민노당 완전 민노당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러더니 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쓴 칼럼을 다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긁어붙이기 하나 못해가지고 수사관이 제가 다 긁어붙였습니다. 수사관 책상에 앉아가지고. 컨트롤 CV 그때까지만 해도 컨트롤 CV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모르면 이거 긁어가지고 붙이면 되지. 그게 귀찮다고 날 시키나? 그래가지고 붙여줬는데 검사가 수사관 따위 검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 글은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고 있는 글이구만 이런 거예요. 아닌데요. 노무현 후보가 김영삼 만나러 간 거 옹호하는 글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얘네들은 이제 저를 민노당 그리고 완전 그 운동권 쪽이고 이제 선배들의 지령을 받고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 틀린 거죠. 왜냐하면 나 단독 행동이었고 편집진이랑 만난 적이 없어. 결정적으로. 제가 그냥 칼럼을 쓴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법 재판 받았는데 뭐 선고유예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이명박 쪽에서 저한테 신고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글은 이명박 쪽이 볼 글이 아니야. 민주당 아니면 아니면 제가 의심하는 모처가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군대 내에서는 정말 첨예하게 그때 논쟁이 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군대는 노무현으로 많이 기울어졌잖아요. 노무현이 많이 기울어졌었고 당시에 이제 또 이 그 군대 줄어드는 선거법이나 그 공약이 실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게 오잖아요.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는 또 뭐 이렇게 TV 환경도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었고 뭐 공중파만 딱 볼 수 있는. 그래요? 케이블 안 나왔었나? 케이블 안 나왔었습니다. 세대 차이 느끼네. 세대 차이 느껴지네. 안테나 잡으면서 우리는 인권이 라이브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 알아요? 이거 알면은 내 또래다. 인권이 라이브. 그게 다 노무현 덕분이야 이 사람아. 뭔 상관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 병영이 좀 많이 좀 변화되는 것들은 느꼈었어요. 그거는 저한테는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전의경인데 노무현 정부의 잘못한 점,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전혀 근절 못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을 제가 얼마나 속으로 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주적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주적 논쟁. 군대에서 있었는데 계속해서 세뇌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생각해 보면 군 내 사회에서는 당시 어떤 국방 정책과는 굉장히 또 좀 현장에서는 좀 이반되는 그 정서는 사실 좀 잘 못 담아냈던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창원 대표의 이 군대 이야기를 왜 자꾸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과 나의 첫 만남이거든. 저도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과 군대와 연관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 쿼터 적용해서 3분 안에 끝냅시다. 2009년에 군대에 갔는데 이명박 정부 때였죠. 그런데 군대에 입대했는데 이때 기소가 된 상태에서 군대에 입대했는데 훈련소에서 벌금이 나왔어요. 훈련소에서 벌금이 나왔어요. 훈련소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당시 그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
대구에 있던 주성영 국회의원 사무실에 정거 농성하러 들어갔다가 6시간 만에 들려서 나왔는데 들려서 나오고 6개월 뒤인가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 이 벌금을 받은 거예요. 훈련소에서 벌금 받고 첫 휴가를 2009년 5월에 나왔습니다. 5월 22일 날 첫 휴가를 나와서 제가 학교에서 대동제가 진행 중이던 곳에서 그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공사장 펜스를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그게 왜 기어 올라가? 그때 당시 저희 학교에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감쟁이야. 이 건물을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아야 된다. 반대 투쟁을 벌였는데 지금 그 학교 제일 높은 건물 그거군요. 제가 군대를 가니까 이 건물이 이제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때려 부수겠다. 그거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휴가 나왔었대요? 네, 휴가 나왔을 때 떨어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냥 잠을 잤는데 아침에 떨어지고 나서 이유를 붙인 거 아니야? 그냥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걸 때려 부수겠다. 올라가서 다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 손가락에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나 있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그 저희 어머니가 깨우면서 일어나 봐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휴가 중에 제대하기 전에 제대하기 전이었군요. 네. 휴가 중에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제가 원래 이제 광주 망월동 묘역에 참배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그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노사모 활동은 했었지만 대학을 다닐 때는 노무현 정부와 불화했던 그렇죠. 시대였거든요. 거기에 대하면 제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살았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노사모, 개혁당, 사실 노사모보다는 저는 안티조선운동 그리고 개혁당. 제가 개혁당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제가 학교 분회에 대변인 같은 걸 했었어요. 막 게시판에 계속 논평 올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군대 갔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장을 받아서 간 사람입니다. 개혁당 중앙당 복수로 몇 장이 들어온 걸 받아서 갔던 사람인데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만물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변하는 거고 나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 90년대에 중고등학교 때에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노무현 같은 사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내가 40 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1996년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당시에 이제 대도무문이라는 무협 소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정치사를 무협 소설로 만든 거였어요. 그 스포츠 신문에서 연재했던 그거 아닌가요? 그랬나요? 하여튼 근데 저는 책으로 나온 걸 열 몇 권짜리를 봤는데 제가 속편을 쓰기 시작합니다. 독서실에서. 그 대도무문의 주인공은 김영삼, 김대중이에요. 제가 쓴 속편의 주인공이 2명입니다. 이부영, 노무현이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눈앞에 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2001년, 2년 이렇게 2해 동안 굉장히 뭐 별 도움은 안 되는데 계속 애를 쓰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가 중간에 떨어집니다. 6.13 지방선거 대패하고 그다음에 월드컵 때문에 정몽준한테 지지율 뺏기고 이러면서 15% 수준까지 내려가요. 60%까지 올라갔던 게 그때 그리고 제가 하필 또 선거법 위반 이런 거 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노 교수의 퇴임식장에 들이닥쳐서 시위를 하고 조선일보로부터 폐류나라고 그 얘기를 들었던 게 다 그 시즌 때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천신만고 끝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그해 연말에. 근데 이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들 군대 다녀와서 이제 한미 FTA 반대 시 그렇죠. 한미 FTA 이런 거 하게 됐죠. 정말 그때는 좀 그러니까 그 20대 시절인데 저도 20대 시절을 이제 뒤돌아보면 저는 사실 노무현 후보를 지지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당시. 대통령 후보 때도 노무현을 뽑지를 않았어요. 그 선거 투표할 때. 투표할 때도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불심으로 대동단결 그땐가? 인정해. 나 그거면 인정해. 그땐가? 맞아요. 김길수 후보. 불심으로 대동단결. 그리고 이제 허경영은 언제 나오죠? 허경영 씨는 나오려다가 안 나옵니다. 못 나왔고. 한창 군불표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나온 분이 이제 좀 표를 많이 얻으신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그렇죠. 그 히트를 쳤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히트 쳤고 거물급인데 최저 득표한 사람.
거의 최저 득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이한동 총리. 예, 거기가 기호 3번입니다. 아하. 권영길이 아니라. 네, 그럼- 0.3% 났어요. 전 국무총리가 0.3% 그러게, 뭐야?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한동. 이제 그 외에 이제 조금 이색적인 후보가 김길수, 국태민한 호국당. 예. 불심으로 대동단결. 누구를 국무총리 시켜준다고 돈을 줬다가 결국 구속을 됐죠. 그리고 이제 불심으로 대동단결보다 반 정도밖에 표가 안 나온 우리 대구 경북이 배출한 인물입니다. 인하대 교수였던 김영규 김영규. 교수가 사회당 후보. 네, 사회당 후보. 권영길보다 더 좌파로. 네. 자본주의 사회주의 대통령. 네, 자본주의 시장을 뭐 쓸어버리란가 하여튼 슬로건이 돈 세상을 돈 뒤엎어라. 세상을 뒤엎어라. 저 이거 맞아, 좋은 맞아. 슬로건이에요. 이 돈 세상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돈, 머니가 지배하는 회상. 두 번째, 돌아버린 세상. 네. 그리고 막 TV 토론 나가지고 징병제를 배제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권영길 후보 때문에 사실 네. 노무현 후보가 오히려 덕을 많이 봤어요. 표 깎이는 건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노무현 후보가 중도적으로 보여. 권영길 때문에. 그래서 네. 20대 그리고 한 가지요. 권영길 또 온건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김자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진행자가. 아니 말이 안 끝났어. 권영길 또 그 누구야 김영규 후보 때문에 온건한 좌파로 보여. 제도권으로 실제로 학교 보이는 식당에서 거죠. 야 어제 그 군소 후보 토론회 봤냐? 사회당인지 그 이름은 사회당인데 공산당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죠. 이제 2000년대를 20대로 보낸 네. 소위 말하는 이제 80년대 태생들은 노무현 네. 해석이 좀 고세대의 어떤 청춘을 함께했기 때문에 네.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받고 나서. 맞아요. 그러라고 준비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문화를 전 뭐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하던 때라서 보면 무언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후에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창 일을 하던 때가 사실 제가 30대를 이명박근혜와 함께 보내거든요. 그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20대 때는 무언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맞아요. 뭔가 이제 변화하는 것도 보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처음으로 뭔가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게 가장 강력했던 게 김대중 정부 후반기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된다라는 게. 무언가 이제 IMF를 극복하고 무언가 될 것 같은 4강도 갔고 그리고 전 세대가 이제 세대가 좀 바뀌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70년대 86 세대들부터 해서 70년대 그 느낌이 우리 세대까지 뭔가 전달되는 문화적으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거는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근데 처음으로 88만 원이라는 이야기, 뭐 그렇죠. 그건 이제 노동 뭐 비정규직에 또 나오겠지만 처음으로 그런데 그런 느낌이 어떤 정치나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꺾이는 느낌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하필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중반기였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전부 다 공무원 시험을 하고 그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럴 때가 노무현 정부 처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맞아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실 뭐 소위 말하는 뭐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수업도 좀 땡땡이도 좀 치고 뭔가 낭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학생의 우리 천용길 같은 저런 학생은 되게 드문 학생인 거죠. 학생회가 그때 거의 다 붕괴가 되던. 특히 천용길 기자가 다녔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저 때도 그랬는데요. 제가 갔을 때 이미 96년 이제 사태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울잖아요. 연대 사태 터지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쭉 기우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회적 현상이 있었지만 법과 소위 말하는 정치, 뭐 제도 이런 것들은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그러한 것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장도 있었고, 근데 그 불만이 정치로 막 표출되던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대는 그런 이야기 자체를 그냥 못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양면성이 공존했던 그런 20대를 내가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군대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러고 그만해 군대. 다치고 나서 휴가 복귀를 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5월 26일 날 복귀를 언제 휴가입니까 도대체? 복귀를 했는데 말년 휴가까지 가려면 뭘 것 같은데 저거. 깨매고 갔죠. 손가락을. 그런데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손가락을 깨매고 가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는 징계를 당했는데 이 주임원사가 불러요. 알고 있다. 너 노무현 추모 집회 갔다 온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일과 시간에 다른 걸 안 시키고
자술서를 쓰라고 노무현 추모 집회 갔다 온 거 알고 있다. 네. 아 거기서 다친 걸로? 네. 거기서 그 그렇게, 욱해서 이 다친 걸로 네. 뭘 두들겨 패거나 해서 네. 화가 나서 다친 걸로 확인이 됐다. 제가 확인이 그때 됐다고요? 네, 무슨 그렇게 근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도신문인가? 유도신문인 것 같아서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억울함이 막 밀려왔어요. 주임 원사님, 제가 학창 시절 5년 동안 노무현 정권 퇴진만 계속 외쳤다. 근데 믿질 않더라고요. 그때가 이명박 정부 초창기였다 보니까 노무현을 소위 말하는 좌파의 수장이거나 네. 이 우두머리로 만들어 놓고 아까 이송평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 노무현의 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그러고 나서 정말 억울하다. 제가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던 사진을 보여줬어요. 걸려 들었네. 이 사람 더 걸려 들었네. 더 깊이 걸려 들었어. 사진을 보여주면서 노무현보다 내가 더 좌빨입니다. 이 얘기 아니야 지금. 보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듣질 않았어요. 그때 한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노무현이라는 존재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보수 기득권층한테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 학창 시절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었던 비정규직 법안에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었죠. 그 KTX 승무원들이 마치 지상의 스튜어디스로 홍보가 됐지만 이들이 2년 만에 직장에서 쫓겨나가는 모습. 여기에 그 20대 초반으로서의 분노가 되게 컸었는데 한 20대 후반으로 향해 가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기득권층들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던 거죠. 지금쯤 악플 계속 달리고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악플 졸라 달렸겠는데 분명히 나한테 아까 제가 전경 구타가혹행위 얘기했잖아요. 나 그거 물어보고 분명 리플로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냐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리플 했어요. 달려고 할 건데 이 얘기하면 우리 다 같이 반성합시다. 전경 구타가혹행위를 가장 많이 근절한 엄청나게 근절한 경찰청장이 조현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경찰청장이고 그리고 등록금 문제. 등록금 문제 이게 되게 뼈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세대, 제 또래 세대는 지금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긍정으로 평가하는 세대가 많아요. 제 또래 세대는. 그러나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못했고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등록금 폭등의 시대였고. 그렇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등록금 폭등 안 했거든. 동결됐죠. 물론 그 대통령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대통령. 근데 문제는 저는 아까 전에 그 천용길 편집장이 노무현 정권 퇴진 좌파 운동에서 얘기했던 거. 저도 좌파 운동 일원이었는데 저는 퇴진 구호에는 한 번도 공감한 적 없어요. 뭐 성질이 나서 얘기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대통령은 사실 노무현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라도 결정적인 계기 아니면 함부로 퇴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노무현에 대해서 그 사람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저는 지지자들이 노무현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떠나서 반대자들도 예의는 지켰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홍대에 뭐 펑크 밴드가 옷을 노무현 퇴진이라는 옷을 입고 불대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어떤 뭐 맥락의 퇴진? 그냥 이제 그런 그 퇴진 또 그러니까 좌파 맥락 있고 우파 맥락. 아니요 그런 걸 떠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해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시절에. 요 정도는 그렇죠. 대통령 한번 끌어내리자라고 뭐, 말 한 번은 해볼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뭐 거를 거. 그냥 패셔너블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놀이가 그냥 그런 걸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그게 민주주의. 그렇죠. 이게 거기까지 왔었던. 대중이 이중잣대가 뭐냐면 대통령한테도 그 너그러움을 줘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 말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차라리 정책 갖고 비판하고 이런 건 모르겠어요. 발언 자체는 막말이라고 볼 만한 거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제가 공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이게 마치 특히 활자 매체를 통해서 내 대통령 못해 먹겠다 씨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언론이고 대중의 편견이에요. 예, 대통령도 하나의 국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당시 몇몇 좀 그 사건들이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러니까 한미 FTA 문제, 그러니까 청년들, 그러니까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지를 했는데 그 지지자들하고 좀 반대로 갔던 뭐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 사실 이라크 파병은 또
당사자 똑똑은 내 얘기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운이 나빴어. 그렇죠. 이라크 파병도 운이 있었고 나빴어. 예. 또 이제 대출이 네. 그 평택 기지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청년 세대들하고 극명하게 부딪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물론 뭐 이야기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좀 기억이 많이 남냐면 영화 배우 이준기 씨하고 스크린 쿼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분이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세대가 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이준기 씨가 굉장히 그때는 뭐 사실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그러니까 뭐 그때 또 이제 인기가 좋은 또 배우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그런 논쟁적인 논리적인 거를 이야기하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떻게 들어주고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너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좀 열심히 하면 안 돼?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돼? 오히려 자기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라크 파병 문제 때나 그럴 때도 보면 뭐 이제 뭐 가랭이 사이로도 지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권의 실책이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냥 공감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혹은 안 된다라는 걸 안 되고 뭐 조금 더 이렇게 열린 자세, 젊은이들과의 소통 채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더라면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안 해도 될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고 보거든요. 그게 사실은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세대 차이에 그 걸렸어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세대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진전되던 그 시기를 한창 살아내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나 이창원 대표가 속해 있는 세대는 청년이 기울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세대 첫 세대들이죠. 저희가. 그래서 자신감 없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세대 누구도 그 점을 제대로 간파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전 노무현 대통령이 불운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 거다, 뭐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과 굉장히 치열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정책들이었거든요. 그 정책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줬던 정책들은 사실 우리 세대가 당시에 짊어졌어야 될 정책들입니다. 그렇죠. 그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세대들하고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당시에 실망스러웠던 거죠. 당시에는 실망스럽지. 근데 저는 이제 당시에는 실망스러운데 그 양반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한창 대통령 하실 때 보다 현재 평가가 훨씬 후한 거는 그 사이에 겪은 그 사이에 겪은 졸라 비교도 안 되는 인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교도 안 되는 인간들 때문이라고 제가 느끼게 된 게 제가 그 빨간 줄이 2개가 끄여 있어요. 하나가 이게 사심인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실 당시에 실망했던 부분이 특히 노동에 대한 정책, 청년 노동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실망감이 매우 컸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무렵 그 안토노노 사건을 겪으면서 윤민석 씨가 또 버킹 USA 노래가 전교에 퍼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무렵에 선거 때 반미 좀 하면 어떻습니까? 반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이 발언을 해서 이 혈기왕성한 이 청년들한테는 야, 저 정도 자존심 대마이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지. 저 꼿꼿하게 있는 이해창 우리랑 거리가 멀어 보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뭐랄까 그런 지지자들이 꽤 있었는데 이라크 파병, 한미 FTA, 평택 미군 기지 뭐 이 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 이 실망감들이 누적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약간 근데 조금 운동권적 시각이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 대다수는 관심이 없어. 평택 미군 기지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평택 미군 기지 뭐 이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반미 뭐 좀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했던 대통령이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는 그 한미 FTA 추진을
하는 등, 그 우리 대통령의 대마이가 갑자기 너무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 이미지적인 실망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게 됐죠. 근데 참 이게 세상에 일들이 반대급부가 있고 양면이 있다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인 게 다행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됐다, 반미 열풍은 더 고조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라크에 파병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비판적인 세력을 설득하거나 그 층을 좀 이렇게 휘감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저도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부시는 당연히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이라크 파병이라는 게 원래 영국 말고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쪽 지지를 받는 그 전쟁이 아니었었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파병해 준 거거든요. 그거 묘하게 반미라고 의심받던 대통령이 파병을 해줬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회고록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역사 지나면 사실 옳지 않은 일이긴 하다. 이라크 파병. 근데 대통령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게 된다. 그 얘기를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냐 아니냐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걸려 있었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한미 동맹이 더 좋아졌어요. 네, 저는 이회창 씨가 됐으면은 한미 관계 굉장히 나빠졌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군대가 훨씬 좋아진 거고, 그때 국방 예산도 실제로 가고, 그러니까 전 그렇죠, 자주국방. 그 당시에 이제 뭐 물론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이제 뭐 노령연금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 과제들, 다 골치 아픈 과제들. 그렇죠, 골치 아픈 과제들이 이제 많았음에도 계속 저희는 저희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청년들의 어떤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의 미래 정책 혹은 자존심, 굉장히 감성적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소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실패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을 만들 정도로 청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준석 같은 사람들 그때 이제 비대위 할 때 막 놓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파격이 사실은 그 시절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없었던 존재 내지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는 세대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더라고요. 그때 소외감. 그런데 그렇죠. 저는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잘못한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1946년생이에요. 저하고 띠동갑입니다. 제가 이해찬 대표하고 딱 30년 나이가 차이 나고 노무현 대통령과 띠동갑인데, 그러면 몇 살 차이인 거죠? 36살 차이입니다. 그러면 중간 세대가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가교 역할을 해주는. 저는 오히려 중간 세대 역할을 해주지 못한 사람들이 욕 먹어야 된다고 봐요. 86세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위에 있었던, 이미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젊은 놈들이 왜 솔직히 그 세대 사람들, 지금도 얼마 전에 민주당 정치인 몇 명 사고 쳤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의 20대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저희 지금의 20대에 대해서 보수화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가끔씩. 저희 때도 나왔어요. 근데 저희 때는 한 개 더 나왔어요. 탈정치화. 지금 20대는 탈정치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보수적이지 않아요. 저희 때 훨씬 심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진짜 못난 선배들을 닮지 말자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20대 보수화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20대 때는, 제가 20대 때는 더 했다, 더 한심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른을 못 만났어요. 그렇죠. 지역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제가 굉장히 그 노무현 대통령 전후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멘트가 있는데 2008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TV 토론회, 뭐 지역 방송의 TV 토론회 이렇게 나갔었는데, 당시 이제 대구시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TV 토론에서, 물론 녹화여서 몇 년도요? 2008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당선인 시절이죠. 당선인 시절에 이제 정권을 우리가 되찾아왔습니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을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당시에 TV 토론회장에서 그 대구 KBS TV 토론회였는데 거기에서 네.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정말 이렇게 정권을 우리가 뺏겼구나. 대구 경북이 정권을 뺏겼다라는 멘탈리티가 정말 뿌리 깊게 박혔다라는 생각을 했고 대구 경북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소위 말하는 대구 경북의 주류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5년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저는 그 한마디에 다 농축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뺏겨버린 시간, 그러니까 정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그 사람들한테 뼛속까지 있었던 거죠. 뺏기긴 개뿔이 뺏긴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동진 정책 이러면서 영남에다가 뭐 떨어뜨려 주기, 예산 주기, 지역 유지들 저 솔직히 구미 지역 유지들 중에 나 이강철 씨랑 잘 아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강철 씨가 누구냐? 노무현의 시민사회 수석. 네, 시민사회 수석이 굉장히 KT 위즈 감독이 아니고요. 야구 선수가 머리 하얀 분 있어요. 대구에 옛날에 민청학년 최장기 복역수였고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활동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한테 자기 횟집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후원금 보태주고 뭐 이런 것도 했었죠. 예, 그분이 사실 이제 TK 쪽의 어떤 노무현 정부 때 핵심 인사였어요. 민주당 핵심 인사 중에 한 명. 근데 이제 지역 유지들이 그 양반을 잘 알고 또 그 양반 찾아가려고 한 건 뭐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보수에게 적대적인 정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같이 해보려고 이게 옳든 그러든 간에 그러면 솔직히 대구 경북 지역의 한나라당 인간들한테 살기 어려운 시대 아니었습니다. 자기네들 시장 구수 다 꿰차고 있고 예산 다 받아 처먹어 놓고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몇 자리 줬다고 그것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걸 또 만족 못 해가지고 정권을 되찾아왔습니다. 정권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그 멘탈리티가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오히려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영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김기춘 아이락 하던데 광산 모씨락 하던데 집안이 광주 사람이라 하던데 그런 프레임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죠. 이제 그런 프레임에서 그럼 김대중은 김해 김씨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실제로 이제 김중권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TK 인사로 TK 울진 출신 영덕 이쪽 출신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또 굉장히 제스처도 컸어요. 그러니까 큰 정치인. 박정희 기념관도 지어준다고. 그렇죠. 큰 정치인. 다 받을 거 다 처먹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한 멘탈리티를 가진 주류들 생각이 끔찍했죠. 오히려 더 일반 사람들을 좀 갈라치게 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 선거 결과가 17대 총선 그 탄핵 이후에 있었던 총선. 2004년 총선. 2004년 총선에 사실 열린우리당 지금도 대구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다 나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뭐 분위기가 또 많이 밝아져서 좋았지만 지난 뭐 한 30년 역사 동안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 평화통일가정당이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는데 민주당은 후보를 전 지역구에 못 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거 때 열린우리당이 다 냈어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죠. 아까 얘기했던 이강철 씨, 또 뭐 김태일 후보 당시 후보, 뭐 이재용, 또 그 윤덕중 윤덕홍 죄송해요. 윤덕홍 또 교육부 장관 하셨다 뭐 후보들 몇 명 이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로 굉장히 이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실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한 이 주류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 굉장히 저열하게 뿌리 깊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던 그걸 극명히 보여줬던 선거가 저는 그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무현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다시 평가하기도 하는 부분인데 당시에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도 새롭게 태어났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정치인이 나타났는데 하필 한국사에서 진보 정당도 그때서야 국회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20대, 30대 시민들에게 어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대의 경우에 저 같은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10대 후반에는 노사모 활동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다가 20대 대학에 들어왔는데 좀 더 20대 눈높이에 맞춘 정당이 당시 민주노동당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뭐 봉준호 감독, 뭐 영화배우 박찬욱. 문소리, 박찬욱 감독, 그리고 진중권, 홍세아 뭐 등등 이런 멤버들이 오히려 20대들 눈높이에 훨씬 더 맞는 거예요. 새천년 민주당에 속해 있던 이 동교동계 정치인과 노무현과 같이 섞여 있고 이게 열린우리당으로 넘어가면서도 이 열린우리당 내에 여러 분파들이 싸우는 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됐고 여당이 됐다. 네. 이 느낌으로 일단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민주노동당도 당시 이게 국회 진출하고 의정 활동을 하고 대중정당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때 처음 경험해 보다 보니까 이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이 정부라고 생각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 이 평가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좀 하게 됐어요. 뭔가 다들 처음 겪어보는 맞아요. 일들이 많았었고 하나같이 좀 미숙한 그런 점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알았을 텐데 자신도 대통령 되기 전이랑 후랑 또 처음 알게 된 게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또 깝깝하게 뭔가 네. 이 대통령이란 자리의 딜레마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데 잘 전달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거를 하시고 이제 추모식이 또 지역에서도 굉장히 크게 열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28 공원에서 했었던 그 추도식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었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뭐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천용길 편집장처럼 지지를 하다가 돌아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미안한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렇게 큰 지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 이제 조금 진보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좀 미안한 감정을 그때 막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뭘까에 대해서 그때 되게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멘탈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 단체나 진보적인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들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것도 굉장히 미안한 감정을 갚기 위해서 네. 시민들이 지지를 해줬고 당선시켜줬고 이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미안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구나 네. 라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제가 이제 그냥 주간은 아니고 주관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옆에 그냥 스텝실에서 보면서도 굉장히 좀 많은 감정이 이렇게 교차를 했던 그런 행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그때 기억납니까? 네, 저는 그날 기억나는데 그날 제가 아침에 네. 행사가 있었어요. 연주를 공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했어요. 네. 그날은 했어요. 소식을 듣고도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이 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했는데 공연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추모하는 이게 있다 네. 보니까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또 그 다음 제가 또 뭐 여러 그때는 그러면 직업 문화기획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을 네. 때죠.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동네에서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질 텐데 그 생각이 또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되게 지역의 원로 미술인들 네. 작가분들하고 또 행사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제 직권으로 대통령에 대한 묵념을 했는데 하고 제가 요거도 먹었습니다. 뭐 자살한 대통령을 뭐 이렇게 기리냐 뒤에서 이제 몇몇 이제 원로 작가님들이 그러니까 저분들의 멘탈리티는 이렇구나.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아까 시장과의 아니 토론에서 느꼈던 거죠. 뭐 별도 요정에서 술 먹다 죽은 대통령도 추모하는데 참. 그래서 자살한 대통령을 왜 추모하냐라고 네. 하는 그런 것도 추모하냐라고 하는 저한테 굉장히 따져 물었던 네. 몇몇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TK 정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분들도 많은 것은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당시에 군인 신분에 그 소식을 접하고 아까 얘기하셨죠. 돌아가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서야 이 노무현의 정치가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그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서 사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지리멸렬하고 뭐 총선에서도 서로 간에 뭐 갈등과 싸움이 있는데 이걸 한 방에 정리시키고 뭔가 새로운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안 보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이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모두 안고 가겠다고 했지만 안고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무현을 호출할 수 있도록 남겨놓았다. 이 마지막 정치가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1988년에 이 청문회 스타가 됐을 때만큼 한국 사회에 더 강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제가 일기장에 적어놨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 휴가를 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혼자 하여튼 뭐 조용히 참배를 하고 이 당신 같은 정치인과 같은 시대에 살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죠. 그러면서 노무현과 화해를 했죠. 모여서 그랬죠. 그렇게. 네. 저는 글쎄요. 그날 이제 2009년 5월 23일 일단 얘기를 하면 토요일 오전 9시경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네. 보통 토요일 오전 9시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닙니다. 서울에 그때 대학은 졸업해놓고 취업 준비한다고 그대로 대학 때 살던 방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전날 뭘 했는지는 기억이 없고 9시 일어난 걸로 봐서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은 누가 깨워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났어요. 예, 뭐 산뜻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깨워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났고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일어날 때. 그리고 이제 바로 컴퓨터를 켰는데 노 전 대통령 뭐 이게 저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종이라고 뜬 뉴스도 있고 사망이라고 뜬 뉴스도 있거든요. 사망이라고 뜬 뉴스를 보면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실종이라는 걸 봤을 때는 이분이 최근에 힘들더니 등산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망이라고 본 뉴스에 대해서 노무현이라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오보일 수도 있다. 떨어지기만 했고 이게 언론에 또 이게 뭐라고 하죠? 설레발 그렇게 생각을. 근데 역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이거는 사석의 범위를 넘어서 그 당시에는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건데 제 주변에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한 2주일 전쯤에 노무현 대통령 자결할 수도 있다라고 예, 우리끼리만 쓰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그 지지자들은 원한을 갖고 살게 될 것이고 이게 절대 한국 정치에 좋게 작용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분법적 구도도 강해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사실 우리끼리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건너에서 노무현 대통령 쪽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 얘기를 전해줬었어야 했던 거 아닐까. 예, 노무현 대통령이 강인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버틸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약간 후회는 있어요. 예, 좀 누가 가서 위로하고 극단적인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놀랍게도 제 지인이 그렇게 예측을 해버렸고. 근데 또 이게 우리가 문화가 부정탄다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만 올리고 사석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근데 그러다가 그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의 충격이 그래서 더더욱 잊을 수가 없고 장례식은 사실 저는 조문을 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노무현 퇴진해라는 구호는 동감 안 한다고 했지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추모하는 거는 이제 그를 그냥 되게 지지하시는 분들의 공간
남겨두고 나는 나대로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폐인 생활하고 이러면서 어디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KBS 구성작가 아카데미를. 근데 야간 과정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맨날 주간에 집에 틀어박혀서 위닝 11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제가 하던 활동도 그만둔 시점이었어요. 제가 진보신당 당원이었었는데 진보신당 탈당하던 하필이면 진보신당 제가 탈당하고 그 직후에 조성수 의원이 진보신당 소속으로 울산에서 국회의원 되면서 원내정당 되고 그래서 내가 탈당하니까 원내정당 되네. 나 정치 활동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햇빛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4, 5월에 그 해. 예, 제가 처음으로 햇빛을 본 게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예. 그래도 장례식엔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가서도 약간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일정을 짰어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끝나고 어디론가 간다. 1차, 2차 일정이 있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맑았어요. 그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네. 대통령 장례식 날 네. 너무 맑았어요. 저는 네. 혹시 서울에 계셨던 아니요, 분이 저는 이제 그 대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TV로 그 이제 장면을 네. 보면서 제 또렷하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의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네. 물론 직업적으로 그걸 좀 네. 바라봐서 했는데 굉장히 또렷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카메라 네. 워크가 어떻게 됐는지가 기억이 굉장히 남는 이게 좀 엉뚱하긴 한데 그 이별 공식이라고 REF REF. 노래 보면 햇빛 눈이 부신 날에 네. 이별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근데 그날 너무 눈이 부셔서 별 생각이 안 드는 건데 내가 멀리서 구경하기로 했는데 그 운구차 근처에 있더라고. 근데 나와 내 일행들이 운구차 네. 근처에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건 못 느꼈어요. 강원도 인제에 있었는데 늘 맑았어요. 늘 눈이 부시고. 5월 23일도 저는 아침에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행사장에서의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저는 이제 TV나 뉴스로 본 게 아니라 행사장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네. 뭐 농담하지 말고 우리 이제 열심히 이제 세팅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례가 있냐 막 굉장히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 논쟁을 했었는데 그 날씨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날씨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은 1차 일정이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2차 일정이 뭐였냐면 네. 마석 모란공원이라고 민주화운동, 네. 민중운동 열사들이 모셔진 묘역이 있습니다. 네. 노회찬 전 의원도 네. 그쪽으로 모셔졌죠. 제가 거기에 누구의 묘를 찾아갔냐면 허세욱이라는 택시 노동자의 묘를 한미 찾아갔다. FTA 네, 한미 FTA 반대하면서 분신을 분신한. 했던 왜 그분의 묘를 찾아갔느냐? 사실은 한미 FTA만 놓고 보면 노무현, 허세욱 같은 편이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뭐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동자가 분신한 거에 대한 마음의 빚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컸을 거고 저 사실 한미 FTA 데모 반대하다가 집에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라디오 딱 켰는데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 나오고 있었어요. 협상 타결 연설. 오만 생각이 진짜 왜냐하면 민노당 사람들은 차라리 나는 원래는 노무현 지지자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데 저는 그때부터도 이거는 스스로라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이것은 뭐 죄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대통령인데 나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한미 FTA 추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명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는 누구 특정한 사람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노무현이 남긴 숙제와 허세욱이 남긴 숙제를 동시에 개성하는 것만이 내가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스 밑장이야? 그런가? 그리고 난 요즘에 조금 궁금해요. 요즘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한 까닭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나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교사였다가 네. 한미 FTA 틀어진 네. 때 그 정태인. 경제학자가 2명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사는 그렇죠. 이정우 경북대 교수님. 이정우 선생이랑 그다음에 정태인 씨예요. 네. 근데 정태인 씨랑 나랑 잠깐 아는 사이입니다. 저랑 정태인 씨랑 페이스북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글을 올렸어요. 정태인 씨가 댓글을 달아주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제가 글을 올리니까 정태인이 아니야 이렇게 올렸는데 서로 알듯 말듯한 선문답을 주고받고 댓글을 맺었어요. 싸운 건 아닌데 제가 이 주제를 놓고 이 질문을 놓고 이정우 교수랑 한 30분 정도 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정우 교수와 정태인 씨를 배신자라고 단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그 사람들을 애국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FTA 반대 운동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반대 운동 역으로
협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쓴 측면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정우 교수는 당시 이제 정책실장을 지냈었고, 네, 지냈었고 그리고 한미 FTA 추진할 당시에는 정책실장에서는 나간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태인 지금 칼폴라니 네. 연구소인가요? 정확하게 소장님은 당시에 직책이 정태인 씨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 동부가 무슨 기획비서관이었나 비서관이었죠. 했었고 둘 더 다 중요한 거는 청와대에 계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경제를 가르친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유시민, 그다음에 장하성의 동생인 장하원 KDI 교수, 그다음에 유종일 KDI 교수, 그리고 정태인. 근데 이제 정태인, 유시민 친구예요. 이게 둘이 같이 가르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래서 이정우 교수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자기가 떠나올 때도 이미 이 기재부 관료들과 사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힘들어했고 그런 와중에 뭐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경제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힘을 안 실어주고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제대로 우측 깜빡이 한번 켜볼게 라고 하는 일종의 반작용이 더 크게 작용했다. 반작용. 내가 이렇게 그럼 진보파에게도 책임이 있다. 진보파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네가 하려면 제시해봐라. 이게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봐라. 내가 뭔가를 제시해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지고 오는 것들이 없는데 그때 기재부 관료들이 한미 FTA로 돌파구를 삼자 안을 가지고 왔고 이정우 교수가 이후에 그걸 알게 됐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었다 이미.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에게 한미 FTA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공개적으로 이제 언론 지면에 이정우 교수도 한미 FTA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그때는 노무현 정부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정부 중간 정도가 지나왔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내야 된다는 데 대한 압박감이 상당했다.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그럼 경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지고 오는 게 없다. 그때 기재부 관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들을 내놨는데 그게 한미 FTA가 최선두에 있었던 거였고 이 반미주의자라는 이미지에서도 탈피하고 싶었다. 외교안보적 포석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맞아요. 이 반미주의자라는 의구심을 뭐 이라크 파병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에 대해서는 특히 당시 한나라당은 이 반미주의자다, 좌파다. 반미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갖다 꼬리표처럼 갖다 붙여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탈피하고 싶었던 이 두 가지 경제 정책의 돌파구와 이 반미주의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정부 운영자다라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고 여기에 외교안보적인 포석까지 2007년에 14남북 공동선언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미국과 관계를 푸는 것까지 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당시에 제 느낌이 그랬었어요. 저 한미 FTA 추진할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배신자,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싸움을 걸어왔다. 대통령이 좌파에게. 그리고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우파할게. 니네가 좌파 해보려면 제대로 해봐라. 제대로 반대해봐라. 좋소. 제 심정은 그거였어요. 해봅시다. 우리가 불리하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한미 FTA 반대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좌파 쪽에도 활력이 생겼어요. 운동권 인간들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한 운동권 인간들이 한미 FTA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두꺼운 책 사가지고 막 ISD 공부하고 막 그렇게 분발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노무현이 옳고 그럼 뭐 누가 어느 쪽이 옳고 그러든 간에 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저는 그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분신하는 사람도 있고 죽자 사자 싸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걸어오신 싸움이라면 또 해드려야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한미 FTA에 대해서 시큰둥했어요. 자기가 체결했거든. 근데 시큰둥하고 재협상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걸 봤을 때는 저는 외교안보적인 이유도 컸다. 맞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그 끝없는 갈등 이걸 풀기 위해서 좀 미국에게 주는 것이었다. 기브 앤 테이크를 위해서.
왜 우리는 그때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난 알고 있었는데 경향신문에서 이제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럴 수 없으니까. 해도 확신이 없는데 뭐랄까 미국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협상이 안 되죠.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지식인들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충분히 설명 안 했어요. 맥락들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이해 못한 거야 그 사람들도. 예. 맥락을 설명 안 해. 그냥 옳다. 대통령이니까 지켜봐달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안 통하거든 사실. 예. 조금 그런 역할 분담들이 부족했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도 비판하는 쪽에서도 부족했다 많이.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지식인들의 경우에도 여러 부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 고졸 출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좀 계속 부각을 시키고 이것과 아까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주변에서 조언을 하고 이걸 풀어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메시지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깔려있는 무시하는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겪었다라는 것은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 있어요. 노무현이 겪은 스트레스는 결코 컴플렉스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노무현 진짜 엘리트예요. 부산 상고. 진짜 엘리트예요. 예. 근데 니네가 그 고등학교 때 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졸업장 딴 거 가지고 나한테 이기려고 이런 생각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짜났을 거예요. 저는 유시민 씨도 설명에 실패한 게 노무현 대통령의 학벌 컴플렉스. 노무현은 그런데 컴플렉스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자기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서울대 졸업장 갖고 까부는 거에 대해서 더 짜증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저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하는데 주변에 이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리바이를 막 거기서 스스로 찾으면서 자기 책임을 방기했다. 이런 평가는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제 역할을 다 해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도 약간 저도 위기감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 한 명만 눈에 띄고 사실 대통령이 하드 캐리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하드 캐리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졌던 그 무거운 짐을 똑같이 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포지션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 저의 포지션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노무현의 일관된 지지층이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시각만으로는 그를 정확하게 보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보다는 정치의 어떤 태도 그러니까 태도가 뭐 자세나 말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관, 그러니까 좌우를 넘어선 정치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념해 보는 것들이 많이 생겼고 이건 이송평 박사님 나오셨을 때 제가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책에 봐도 내가 언제 누구한테 이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야박했던 것 같다라는 이런 취지의 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가치는 까다롭게 갈라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저럴 만한 사정이 있고 왜 저렇게 되었을까 구조적으로 좀 뚜려다보고 근데 싸움을 걸었다는 것은 노무현이 참지 못했다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을 뒤로 쳐놓은 가이드라인조차 넘어왔기 때문에 싸움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투쟁의 정치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의 정치인이었다. 이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평론가로서. 두 번째는 노무현의 묘한 역설의 정치인입니다. 전 최근에 알았어요. 노무현 텍스트의 재미가 이거야.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주치의가 MBC 다큐멘터리 출연을 해서 노 대통령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자꾸 말 때문에 일이 크게 벌어진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도 말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 주치의가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니 이상한 게 노무현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노무현 어지간한 시인보다 레토릭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노무현이 얘기한 나도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나 말을 잘하는데 인간들은 어찌 됐건 간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본인이 말을 아니 노무현이 설마 자기가 말 잘하는 걸 모를까? 아니라고. 예, 그거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역설적으로. 대표적인 게 정치하지 마라. 노무현 측근한테 남겼다는 정치하지 마라. 정치 잘 하란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이 역설의 지도자임을 감안한다면 노무현의 지난 발언과 책을 다시 읽을 때 재밌고 그리고 뒤늦게 씩 웃게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받았듯이. 노무현 대통령. 네, 이거 언제까지 하나요? 이야기하면서 정치자들 저희가 참고로 지금 새벽 2시입니다. 피곤해. 네. 그럼 하나만 정리를 하면 네. 제가 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네.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던 거는 진보 진영에 대한 반성이었어요. 여기서 진보라고 하면 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열린우리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 정당, 진보 정치 운동이 네. 이 숙건한 상태에서 정부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에 취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얼마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밖에서 역할을 계속 주문해주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반성하고 뭔가 어젠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타협과 협상을 할 시점에서는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그리고는 또 싸울 때는 제대로 알고 싸울 줄 아는 네. 진보 정치의 미랄이 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뉴스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안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맞아요. 본인이 네. 대통령 할 시절에도 이거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퇴임하고 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때는 민주노동당에서 뜨악했지. 왜 갑자기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자, 이거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노무현 지지층보다는 마찬가지로 좌파 쪽에 보내고 싶은 얘기인데 내일 집권을 한다는 것을 가정해보고 생각을 하자 우리도. 네. 예, 그래야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노무현을 비판한 게 있는데 그걸 더 잘하려고 비판한 게 맞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돼요. 단지 우리는 어차피 대통령 잡을 일이 없으니까 욕이라도 실컷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태도가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끝이 나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끝이 나고, 네. 저는 이명박근혜 시대를 9년을 정리를 해보면 저는 정치 실종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인 정치인과 노무현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의 정치인이 있었던 시대, 15년간의 시대, 우린 정치의 시대를 좀 살아봤는데 이명박근혜 시대의 9년은 정말 정치라는 게 있을 수, 그러니까 어디 갔나, 좀 정치인들이 어디 있고 정치라는 이 메커니즘이 어디 갔나 찾았던 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지금의 시대는 정치가 되살아나는 시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낭만 이런 것들을 낭만이라고 하는 이런 이 단어로 썼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좀 복원이 되고 살아나는 그것이 노무현 이라는 정치인이 좀 추구했던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 얘기 한도 끝도 없네. 그러게. 우리 군대 얘기 시작해가지고. 네. 군대 얘기에서 나 조금 이따 축구 얘기할 뻔했잖아. 네. 군대 얘기 제가 그래서 끄는 거예요. 축구 얘기로 넘어갈까 봐. 그러니까. 예. 참 이게 정치인이라는 존재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는 게 저는 옛날에는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었어요. 예, 그냥 집단적으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리더십이 곧 집단적으로 잘하는 것이구나 이걸 또 깨달았었고. 저는 정치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노사모 할 때 제가 만난 노사모 회원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명계남 씨도 그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한 명 빼고 다 썩은 것 같다고. 예, 아닙니다. 네, 누군가 좋은 정치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외면으로 혼자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창원 대표가 혼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장화 죽겠어 지금 나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숙제는 또 그러한 노무현 이상의 정치인을 만들어 보자. 그렇습니다. 예, 각자의 가슴 속에 한 명씩이라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요. 이번 시간에 왠지 악플들이 좀 달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살아왔던 2000년대 시대였고 그렇죠. 저는 요즘에 자유한국당 지지율 올라갔던 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명박 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근데 그걸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를 막는 방법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다,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귀에 좀 거슬리는 얘기 있다고 악플 달고 이러면 이명박은 돌아옵니다. I'll be back. 터미네이터야?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또 혹시 저희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견, 비판이 있으면 이렇게 네, 김수민 페이스북으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수민 페이스북으로 오시면 제가 페이스북을 비활성화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인디 503 홈페이지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긴 이야기였는데 네, 저의 진행의 역량의 한계를 느낀 진행자를 바꿀까요? 내가 진행할까? 뉴스 밑장 3일 천하도 아니고 한 3주 천하로 끝나질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그만큼 말할 것이 많은 주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어디에서도 다시 정말 어디에서도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방송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의 대구 시민으로서 바라봤던 시각을 저는 오늘 그냥 말씀드린 거고 20대 군인으로서 바라봤던 시각 이런 시각들은 정말 어디에서도 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노무현 역사에 대한 정리나 기록에서 당시에 20대였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실 별로 많이 없어요. 발굴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의도치 않게 최초적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 했었고 사실 앞으로 이어질 얘기들 더 많기 때문에 자주 이런 시간들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인디 053 이창원 대표님, 뉴스민 천영길 편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수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수라 바이바이타.